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show.lowtv.kr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패스의 송혜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패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 유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위조된 서명, 전세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여자친구의 비밀, 중고거래 사기 벌금으로 끝인가요?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송혜미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들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혜미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권리 중에 먹을 것, 특히 위생적이고 우수한 먹을거리에 관한 권리를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먹거리 기본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먹거리. 사실 먹거리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주 중에서 정말 필수적인 식과 관련되고요. 결국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정의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안심하게 생활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것인데요. 또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최소한의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거리 기본권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사실 기후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상기후다 거기다가 전쟁으로 인한 식량난까지 더해져서 먹거리, 식량에 대한 우려가 정말 크잖아요. 네, 근래에 먹거리 기본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빈발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상이변 그리고 전쟁 등으로 식량 생산이 급감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곡물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기 나라 국민을 우선적으로 먹여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하니 뭐라고 할 수는 없긴 한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원과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촌이 소멸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면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기준 국내 전체 식량 자급률은 44.4%, 네.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20.9%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상재해나 무역 분쟁 등 대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당장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요, 지금까지는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4월에 먹거리 기본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적정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 또 이런 법안에 이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조만간 관련 법안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곡물 수출 가능을 하게 했던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까지도 곡물값이 급등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기본법 시행이 미뤄져서는 안 되고 종합적인 먹거리 공급 대책이 마련되고 충분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된다면 측량 주권이 확보되고 이제 국민들도 안전하게 먹거리를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먹거리 기본권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도 좀 풀어 설명해 주시죠. 네, 먹거리 문제는 우리 생활과 이제 밀접한 사항인데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국가랑 기초 단체가 보장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이 먹거리 기본 법안인데요. 지금까지는 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소관 업무에 따라서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정책 간 이제 연계돼서 이제 정책을 하는 것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통의 정책 목표 또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을 해서 기본권을 보장한다면 이제 체계적으로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법안은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국가랑 기초 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의 행정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법안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곡식이라는 것이 기후나 전쟁 같은 것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좀 계획이 세분화해서 다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도 좀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예전에 이제 국가 개발 계획을 10년, 5년 단위로 세웠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국가 먹거리 종합 전력을 수립하고 종합 전력에 따라서 5년마다 국가 먹거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되는 것을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먹거리 위원회를 둬서 성과 지표에 따라 매년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고 공표해야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국가 먹거리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단체들의 이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입장이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 단체에서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정부연구원에서는 두 사업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지원 정책에 의해서 이제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제에서 연구위원은 139개 지자체가 먹거리 계획, 먹거리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등 먹거리 공공성 확대가 사회 규범화되고 있고, 이는 먹거리 지원이 경제적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의 먹거리 취약성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자 국민 생애 주기에 걸친 먹거리 돌봄 지원 체계라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규범화 흐름에 거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먹거리 연대에서는 또 다른 한살림 조합원들과 그리고 유기농 영농조합 대표 그리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이런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이러한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법안들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꾸러미와 학교 급식으로 매출을 올려온 단체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매출이 줄었지만 임산부 꾸러미로 매출이 증가하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또 먹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내용 소희미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항상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국민들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어서 먹거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날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안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싸 함께했습니다. 다음 수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네, 지금 제 이어폰으로는 좀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서요. 다시 한번 연결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변호사님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좀 오래된 사건인데요. 네, 원래 19년 7월 15일 날 직장 내 갑질 신고를 좀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네. 네.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네, 대무자가 지금 차량 사건인데요. 네네. 차량 사건인데 제가 한 갑작스런 일로 일주일 동안 이 직장 근무하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상할당해가지고 네네. 직장을 비우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휴가 갔다 오니까 뭐 차량을 고장을 내놨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상급 대무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차량이 고장났어요 이렇게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강제로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이제 사인을 하고 확인서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인한 거를 위조를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담당 직원을 처벌을 좀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상급자가 서명 같은 거를 위조해서 좀 누명을 쓰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예, 저를 대해서 누명. 이렇게 처벌할 수는 없는지 어떤 위자료 부분까지 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상담자님. 네. 네, 지금 송혜미 변호사님께서 관련 내용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좀 어떻게 법적인 대응해 볼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질문 답변 나누시면서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유미 변호사입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2019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상사분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차량 관련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명을 씌워서 이제 서류를 위조하고 이로 인해서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꼭 퇴사는 그렇다 치고요. 징계 차원에서 좀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징계가 이루어졌나요? 예. 이 징계에 대해서는 이제 직장 내 갑질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뭐 다투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징계위원회 이런 것들이 열렸을 것 같은데, 네, 네. 심의위원회 이럴 때 좀 다투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조됐다. 지금 나를 징계하는 위조를, 네. 예, 위조 사건을 늦게서 이제 최근에서 내가 그걸 그렇게 공람을 열람을 요청하고 그러니까 다 묵인해버린 거죠. 상급기관에 또 이거 요청 나 억울합니다 하소연해봐야 계속 묵인해버리고 최근에서 정보공개 청구해도 그래도 이건 감사자료니까 보여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의의 신청하니까 인제서 드디어 내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즉 말하자면 사인의 변조,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내가 그 어떤 서명했던 그 문서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내 사인을 갖다 거기다가 뭐 스캔을 했다거나 덧붙여가지고 그걸 갖다 해놓은 상태죠. 문서는 최근에 열람을 하셨고, 예. 네. 그 당시에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혀, 예.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저를 2번 죽인 거죠. 제가 사실상 차량을 파손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네가 범인이야, 이렇게 한 4사람 직원들이, 뭐 조금 제가 좀 말주변 좀 그렇지만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다 나를 범인으로 이미 그 내정을 해놓고 그런 각본에서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징계는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수위로 징계를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징계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네. 징계는 크지는 않은데 나는 명예훼손하고요. 네. 제가 그때부터 한 4년 동안 정신과 약을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고 지금도 못 끊어요. 이미. 네. 너무나 이제 아예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그걸 요구했고, 그걸 요구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서류를 새로 만들어서 예. 기존에 이제 상담자분이 작성했던 서류를 없애버리고 거기서 사인만 예. 복사해 와서 붙였다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예. 네. 그 서류가 정확한 명칭이 뭘까요? 이제 확인서라고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범인 저질렀지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은 우리가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국가수 국가수에 아마 가야 제가 그렇게 누차 이 직원 저 직원 상급기관 요구해도 정당하게 처리됐습니다. 최근에서 이제 제가 분명히 가서 보니까 그 보면은 사인하면 예를 들어서 볼펜 자국 있잖아요. 네.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봐도 명백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묵인하니까 어떻게 형사 고소를 하면은 국가수에서 이거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나 난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일단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차량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가 일어났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중에 확인서 일종의 뭐 심할서나 뭐 경위서 이런 거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저는 징계위원회 소집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오물떡조물떡 해가지고 너 범인이야 예를 들어서 저는 거기에 뭐 이런 방구도 나는 대변 한마디도 못했어요. 징계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책임자들끼리 수닥수닥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몰아세운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신데 징계위원회 열린 거 없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죠. 가벼운 수이긴 하지만 징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징계위원회는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징계위원회 없이 징계가 가능하냐라고 확인을 수차례 해달라고 했는데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문서를 열람해 봤더니 이 자백처럼 쓰여져 있는 확인서를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확인서 그 내용이 전혀 그것도 강요로 그냥 확인서를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이렇게 받듯이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사인을 해줬어요. 근데 정작 사인한 문서 내용하고 지금 이렇게 조작 이렇게 제가 이제 물론 뭐 조작 여부는 뭐 국가수에서 알겠지만 그때 내용하고 전혀 또 360도 이렇게 바뀌어갖고 제가 이렇게 이 내용에다가 사인한 걸로 이렇게 위조가 됐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본 것도, 최초의 확인서도 상담자분이 사인만 하셨다는 거고, 쓴 거는 위에서 써왔다는 거고. 초안도, 어떻게 나오면 메일로 세상에, 원래는 확인서라는 거는 자기가 친필로 이렇게, 어떻게, 그것도 뭐 각본 주고 안 주고 그거 놔두고,
거기에서 다 너 이렇게 했어. 사인해. 이것도 내가 안 한다고 했지만 차마 직장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 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어디요 그 내용은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상담자분이. 예. 그 내용은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이랑 지금 확인한 문서의 내용, 본인 사인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랑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문서 위조 변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확인서는 공무원이 작성했다고 해서 다 공문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이 퇴사하겠다라는 사직서를 썼다고 해서 그게 공문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네네, 이 문서는 지금 사문서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이 사문서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작을 해서 사인만 받아놓은 것에다가 어떻게 내용을 따로이 기재해서 바꿨다면 이제 사문서 뭐 위조, 뭐 동행색재가 될 수 있겠죠. 네, 이걸로 인해서 뭐 한 부분이 있다면, 근데 만약에 아까 처음 확인서 같은 경우에 처음 확인서 이제 써와가지고 내가 거기다 사인을 하긴 했지만 내가 쓴 내용은 아니다 라는 부분은 이거는 위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쓰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보고 사인을 했으면 그거는 위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위조를 했다면 이제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가 될 텐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고소를 하면 국가수가 조사해 주냐라고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면 보통 고소를 할 때 저희가 사문서 감정을 같이 해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서류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우리가 맡겨서 증거로 이제 이 서류에 있는 사인과 내 사인은 다르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서류에 있는 요 사인 부분은 뭐 스캔한 거를 어디서 잘라서 오려 붙여서 뭔가 만든 파일이다 라든지 이러한 감정을 먼저 사적 감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맡기셔서 이게 위조가 맞다 라고 이제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걸 증거로 해서 저희가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가지고 계신 서류가 아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일일 것이고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이 이제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감정서에 같이 붙을 수 있어요. 이제 원본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요거는 80%까지 감정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뭐 60% 이하로 감정이 떨어진다라든지 뭐 그런 게 붙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정서를 고소장이랑 같이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원본 파일을 제출하라고 하겠죠. 수사기관이 이게 위조가 된 걸로 보인다고 하니 진짜 감정을 해보자.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거 위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수 감정해주세요. 라고 고소를 한다면 그건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그렇게 우리가 고소할 만한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적 감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감정됐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걸 기초로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짜고 치는 것처럼 해서 징계가 된 것이라면 그거는 이제 괴롭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징계는 받으셨다고는 했어요. 수위는 가볍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공무원이시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네. 소집 반대고 저 아무 적이도 없었어요. 저는 제 의견을 하나도 뭐 제출도 못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당시에는 왜 그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행정 심판이나 뭐 이런 걸로 다퉈볼 생각은 하진 않으셨던 건가요? 사실상 저는 많이 열려가지고 좋게 그냥 아이고 내가 뒤집어 쓰지 하면서 너무나 억울해 갈수록 억울하고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거 나 억울합니다. 그래도 다 묵살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요 사람들이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요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좀 근거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다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주장만으로 이렇게 스토리만 이제 적어가지고 고소장에 적어가지고는 고소하면 이제 경찰이 알아서 다 조사해주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징계위원회가 한 번도 뭐 열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누명이 있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의 증거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뭐 공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증거로 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가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문서 위조도 이제 이 일련의 이제 하나의 사실관계로 인해서 두 개로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거를 좀 직장 내 괴롭힘보다도요.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 옆에서 저기 한 거고 일단은 나는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이 건만 하나 네. 다루고 싶고요. 추가로 혹시 이 같은 건인데 네. 저기 혹시 더 질문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실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건 아까 차량 사고라고 했잖아요. 네. 원래 7월 15일 날 제가 아침 근무를 마치고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직장을 비웠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후임자가 차량학과 사고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7월 15일 날 제가 직장을 비웠는데 보험회사에 어떻게 신고를 해놨냐면 이제 대무자가요. 네. 7월 10날 그러니까 한 5일 전이죠. 네. 5일 전 육하원 측에서 어느 장소 뭐 서울시 중구 뭐 태평로 뭐 몇 가 뭐 해서 7월 10일 뭐 15시에 어디를 차를 들이받았음, 측면을 들이받았음 이렇게 이제 허위 신고를 해놨어요. 네. 그 대무자 이것도 여기에 이제 이거는 그 대무자 얘 지금 고소할 수 있습니까? 허위 신고 완전히 당신이 나를 어디 감시하고 쫓아다닌 것 마냥 네, 무고죄를 물어보시는 건데요. 무고죄를 물어보시는 건데요. 무고죄는 일단 이제 우리 상담자님을 처벌받게 할,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이제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 경찰서 이런 공공기관에 신고를 하는 건데 지금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요거를 허위 신고를 해서 우리 이게 허위 신고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담자님을 징계받게 할 악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입증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건 명백한 무고죄잖아요. 명백한 내가 하지도 않고 거기 갈 시간도 아니고 근데 당신이 10일 앞당겨서 나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 거는 맞는데 이제 상담자님 얘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인 건 맞는데 허위 사실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상담자님을 이걸로 인해서 이제 허위로 징계를 받게 해야 되겠다,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악의가 필요한 건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악의를 입증하시기가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의 그런 교통사고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 부분까지 입증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냥 좋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난 그러기를 바랐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이 내용은 지금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1년 후에 보험회사에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보니까 사고 전과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형사적으로 그분을 고소하시기는 후임자분을 고소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상담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19년도 일어난 사건인데도 일단은 서류 접수 같은 거는 그래도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제 위조된 게 맞다는 증빙을 하셔야 되니까 사문서 사적 감정을 먼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서 감정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여러 가지 조언 말씀드려 주셨는데 상담자님이 지금 당장 좀 필요하실 만한 조언들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고소를 진행을 하실 때 내가 이제 이러한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주장을 해서 써서 고소장을 가져가면 이제 나라에서 조사를 해주겠지, 증거를 다 마련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국가에서는 어떤 공권력을 움직여서 수사를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게 수사를 하기까지는 근거가 좀 필요합니다. 네. 이걸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근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객관적으로도 타당하다라는 증거를 마련하시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전셋집을 구하던 저는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중개인에게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부동산 위치를 물었는데요. 그랬더니 중개인이 하는 말이 요즘 어떤 집주인이 부동산에 와서 계약해요. 아무도 안 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임대인 없이 계약하는 건 위험해서 싫다고 했더니 도장도 필요 없고 신분증 사진만 찍어가면 된다고 하면서 샘플 계약서를 보여줬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이 막도장으로 똑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컴퓨터로 도장 모양을 그려서 찍고 프린트한 것 같았는데 이 동네에선 다들 이렇게 한다는데 가짜 도장으로 계약 작성이 되는 건가요? 요즘엔 이런 사례도 허용이 되나요? 오, 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이런 사연이 또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무 도장이나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임의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있어 보여요. 전세 사기, 이제 특히 부동산 공인중개업자와 결탁한 이런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됐는데 몇 가지 사례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요즘에는 이제 깡통 전세 사기라고 해서 이제 금액 자체가 이제 시세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신축 빌라와 같이 시세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넣게 한다든지 이런 깡통 전세 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갭 투자 사기도 또 있죠. 그래서 갭 투자 사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계약 사기, 우리 지금 상담자분이 생각하시는 말씀해주신 이 부분이죠. 대리인 계약 사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요즘에는 이렇게 상담자분 말씀처럼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가 이게 사기다라고 계약 당시에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중개인이 요즘은 계약할 때 집주인이 오지 않는다 이런 말 했다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아니요.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만약에 안 온다면은 위임장, 적법한 위임장이 그렇죠. 있어야 대리권이 될 것 있는 같은데요. 사람이 와야 되는 네. 거죠. 그러려면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위임장을 깐깐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가서도 내가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 위임장인가를 볼 수 있는 위임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지 않으니까 막도장으로 내가 만들어서 찍어도 된다라는 말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리 계약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당하게 위임권을 받은 사람인지 대리권이 수여됐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 확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간혹 여기처럼 이제 안 오는 경우보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관리인이다. 내가 소유자는 해외에 있고 내가 관리인이니까 나랑 계약을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랑 계약을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소유자가 아닌데 혹은 공동 소유자 중에 한 명이다 내가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께서는 위임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위임장 누구에게 위임한다
사인 이렇게 적혀 있는 위임장이면 안전한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위임장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고 네. 그 위임장과 동일한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뭐 완벽히 뭐 100% 이걸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대리권이 있다고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계약서에 들어갈 도장까지도 뭐 막도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무 도장이나 갖다 쓴 것 같은데 계약서 작성할 때 이런 방식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도장이 뭐 그냥 그린 거라는 네. 느낌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처럼 변호사들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도장을 굉장히 많이 찍는 일이 있잖아요. 계약서들 때문에. 그랬을 때 다 계약서 상에 이제 도장을 이제 찍을 수 있는 어떤 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상담자분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었다든지 뭐 타인의 도장을 임의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범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전세사기 기승인데 전세 계약 체결할 때 임차인이 꼭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정말로 소유자가 맞는지, 지금 나온 나랑 계약하려는 사람이 정말 권리자가 맞는지, 내가 맞는 사람과 이 부동산의 권리자랑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랑 보증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에 대비해서 싼 것인지, 시세와 대비해서 비싼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한 책임을 과실상계라고 해서 나중에 분쟁이 갔을 때는 일정 부분 요거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또 임차인에게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전세 계약 기간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이 이 적힌 주소에 적힌 면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같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유지 보수 제대로 되어 있다, 뭐 안전하다, 뭐 그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 계약서에는 안 써 있는데 유지 보수 확인서에 특약을 넣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라고 해서 사인하시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뭐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위반 사항이나 네. 계약 종료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요즘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세금이죠. 임대인의 그렇죠. 세금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금 완납 증명서 같은 것들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금 완납 증명서 말씀해 주셨는데 등기부등본 꼼꼼하게 살피고 전세집 들어갔다고 해도 집주인의 체납세액이 있으면 나중에 우선 변제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체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세금이 이제 1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보다도 먼저 그쪽에서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가 경매를 진행한다고 해도 보증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등기상에 확인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책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등기에 올라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완납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뭐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라는 것을 국세청에 가면 이제 세무서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날짜에 그 체납하지 않았다라는 완납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분을 첨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세 사기와 역전세 난 기승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정말 피해야겠지만요. 만약 이거 지금 전세 사기가 의심스럽다 한다면 어떤 조치 취해야 되는지도 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의 보증금이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으셨다면은 그 부분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렵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때는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하시고 지금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는 곳들을 방문하셔서 이제 뭐 허그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대한변협에서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곳에 이제 신청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은 외과항사 파일럿입니다. 업무 특성상 주로 외국에 머무는데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지인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죠. 연인 사이가 됐어도 제가 한국에 있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 자주 못 만났습니다. 데이트는 2주에 한 번 정도였죠. 그렇게 서로에 대해 알아간 지 2달 정도 됐을 무렵 한 남성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는 자기가 제 여자친구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일단 알겠다, 헤어지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는데 그녀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중인데 협의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이죠. 어쨌든 그녀가 아직 법적으로 유부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뒤 이별을 고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제가 여자친구와 마지막으로 대화하기 위해 만났던 호텔 로비에 있는 CCTV 화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그녀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렸고 헤어질 것을 경고했는데도 같이 호텔에 드나들었다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맹세컨대 저는 그녀와 아무 일도 없었고 깊은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접해졌습니다. 아니,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만나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안 되겠죠. 지금 여자친구라고 부를 수도 없죠. 이제 전 여자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에도 변호사님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00% 몰랐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겠지만 냉정하게 요즘에 가사소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 100% 내가 유부녀인 거를 이렇게 봐도 모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소장 내용을 보면요. 유부녀인이 헤어지라고 내가 분명히 알렸다. 적어도 그 이후로부터는 유부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입증을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또 입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사실은 원고 측, 그러니까 남편 측에서 해야 되는데요. 네, 남편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렸다, 유부녀라는 것을 언제까지는 그 여자분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는 유부녀가 아니다, 미혼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상담자분이 몰랐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느 시점에 이제 유부녀라는 점을 경고했다, 남편이 했다는 녹음, 아까 통화했다고 했으니까 녹음 파일이라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은 그런 부분을 원고 측, 그러니까 남편 측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남편이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만난 모습이 찍힌 CCTV 장면을 확보를 한 겁니다. 남편과 통화한 이후 여자친구를 다시 이 호텔 로비에서 만난 부분 상담자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불리하게 작용할 그렇죠. 저도 것 같습니다. 그냥 전화로 헤어지지 이런 상황에서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날 필요성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하필 호텔이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거랑 정말 비슷한 케이스 해봤는데, 네. 그러면 적어도 남편이 통화한 이후에 여기 만난 것은 부정행위다. 네. 가사 헤어지려고 만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장소적인 문제점도 그럴 수 있고 어쨌든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연인 관계였었던 것은 네. 맞다 보니까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이 호텔 로비에서 나오고 있는 사진이 불리한 증거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겠죠. 네. 이 호텔에서 결제된 내역이 없다거나 차만 마셨다는 부분 등을 또 입증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이 사진 자체는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호텔 CCTV를 확보하신 건데 이거를 개인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증거 보전 신청 같은 거 법원을 통해서 해서 확보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텐데 증거 보전 신청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호텔이 좀 대형 호텔로 갈수록 당연히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CCTV를 주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증거가 CCTV는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워버리잖아요. 한 달이나 뭐 보통 다 3달 이내에는 해당 영상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인데요. 신청할 때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그 다음에 사유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도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상대방에 대 사람을 위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CCTV를 확보해야 되는 사유, 그 다음에 내가 이걸로 소송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소명을 해서 받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상담자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사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대처하셔야 될지 좀 막막할 것 같아요. 팁 좀 주세요. 네, 사실 뭐 호텔에서 만나셨을 때 녹음을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단지 헤어질 목적으로만 만난 것이다. 어떤 연인 간의 그런 데이트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 헤어질 것을 전제해서 만난 것이다라는 녹음이 있었으면 일단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이러나 저러나 해도 약간은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다면 상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유부녀 분에게 여자분께 구상금 청구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분이 기망을 했다거나 자기 미혼이다 라고 한 자료 이런 것들 다 이 소송에 내셔야 되고요. 이거 내고 나서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위자료가 약간 인정됐다 라고 하면은 이 여자분이 어쨌든 속이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간행위는 공동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상금 그리고 위자료를 나한테 지급해야 된다라고 여자분에게 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면은 상담자님 말씀을 드려보면 어차피 외항사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도 못했고 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깊은 관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보통 스킨십 같은 게 전혀 없었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느냐 이런 부분도 은근히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법원에서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텔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은 뭐 이런 직접적으로 스킨십과 관련돼 있는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뭐 카카오톡으로 뭐 자기야 뭐 사랑해 뭐 이런 카카오톡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뭐 SNS 많이 하는데 거기 상에서 뭐 요즘 뭐 그런 얘기 하죠. 러브스타그램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한다거나 이런 정황들도 모두 부정행위의 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통죄 폐지 이후 오히려 좀 더 넓게 연인 관계 정도 그걸 부정행위로 봐주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만약 상담자님께서 지금 역으로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난 것이다라는 거를 또 입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만약 이게 참 입증을 내가 몰랐다는 걸 입증하기도 참 쉽지가 네.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 손해배상 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셔야 된다면 대략적인 금액을 변호사님 한번 예측해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뭐 직접적인 뭐 성관계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가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호텔에서 그냥 데이트를 했다, 내지는 뭐 카카오톡으로 사랑을 뭐 속삭이는 그런 내역이 있다, 뭐 선물을 주고 받았다, 뭐 이런 연인 관계에 대한 부분만 입증이 된 상태라면 그래도 1,000만 원 위아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행위의 수위가 좀 더 높아진다, 뭐 성관계도 한 적이 있고 뭐 고가의 선물이 오고 가고 뭐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있고 이럴수록 금액은 더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위자료 부분을 그렇게 크게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딴집 살림을 차렸다, 자녀가 있다 막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이상 막 5천, 7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뭐 1,000
1,000, 2,000, 뭐 3,000 요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상담자분께서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 질문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 것을 반영해 보고, 그리고 여자분이 유분회라는 사실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뭐 일정 부분 그런 게 증거로 제출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뭐 1,000만 원 위아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추가적인 대비 잘 하셔서 좀 잘 해결되실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송혜미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